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민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푸드테크 비전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했던 과제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조금 더 확대된 내용들 더 추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푸드테크에 대한 어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30분 정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거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등장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에 기반해서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공간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의 1, 2, 3, 4차에 걸쳐서 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범위와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밀접하지 않았던 식품 산업의 분야에도 기술 침투가 심화되고 식품 산업의 어떤 확장이나 확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이 변화하고 탈중앙화, 다양화, 개별 맞춤, 가치 공유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생활의 혁명으로 발전했습니다. 푸드테크라는 용어를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이 급격히 증가했던 2014년도에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것들 모임이 많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6월 달에 한국 푸드테크 협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푸드테크라는 거의 정의를 먼저 좀 보면은 음식과 기술의 융합으로 음식이나 식품 산업의 바이오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사업을 산출하거나 기존 사업의 부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식품의 공급,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대체 식품을 포함해서 신소재, 식기, 또 포함되고요. 스마트팜, 스마트 가드닝, 그리고 식품 기자재에 쓰는 3D 식품 프린팅, 그리고 스마트 주방 가전, 로봇, 스마트 공장. 또 마지막 외식 및 식품 유통 서비스 단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토 서비스에 해당되는 배달앱, 무인 주문기, 로봇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로 굉장히 확장이 넓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신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특히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유망식품이라고 본다고 치면 여기 안에 있는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구론친화식품 이런 산업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촌 인구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이상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온실, 과수원, 축산까지도 지금 거의 확대돼서 나오고 있고요. 아래 보고 있는 요거는 뭘로 보이십니까? 네덜란드의 프로티팜의 식용 곤충 농장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10만 명분의 단백질 생산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스마트 가드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업소용으로 수경 재배기가 조금 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LED 수경 재배기와 가정 실내 인테리어처럼 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세계 최대 가전의 박람회인 CES 2020에 공개되었던 LG의 가정용 식물 재배기입니다. 여기서는 동시에 24종에 해당되는 채소를 재배가 가능하고요. 회사 채소 같은 경우는 2주에서 최대 6주까지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채소를 직접 집에서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을 통합해서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4년도에서 17년도까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건 한 5,000개 정도 되고 공정 계산 효과를 조금 비교해 보면 분석해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30%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감소, 납품 수준은 굉장히 공정 계산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비중이 좀 높은 식료품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 공정 계산 효과를 나누어서 본다 하더라도 26개 업종 중에서 대부분 상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햇섭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살충제 계란, 2018년도에 케이크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이 되었고요. 햇섭 관리 강화 요구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내실화를 위해서 스마트 햇섭을 식약처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업종별 특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사업비의 약 50%인 최대 1억 원까지는 지원을 해서 스마트 햇섭으로 가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자동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문서 자체를 갖다가 전자 문서로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작업 사고가 발생했거나 하면은 신속하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며칠 내 어떤 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을 보고요. 이런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서 예측형 그 식품 안전 정책에도 관련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스마트햇섭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에 불시 점검을 보통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자체 평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D 프린팅 부분은 3차원의 디지털 디자인, 영양학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해서 식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대량 생산 위주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각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소량 다품종의 어떤 소량 생산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고령 친화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연하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그런 고령 친화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배양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지금 세포 형태로 완전히 잘 자라게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약간 스테이크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한 지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아직은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회 식사 분량을 출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뭐 기술의 표준화나 기준 규격도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제품화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은 또 나노기술 융합형 3D 식품 프린팅까지도 보고 있어서 굉장히 향후에는 저희 식품 산업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정성 향상, 유통기간의 연장, 생체 이용률 증가, 난수용성 화합물의 용해도 증가 등 물성도 개선되고 뭐 생체 이용률도 증가하고 향미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 융합형 뉴푸드도 나올 수 있고요. 고령 친화 식품 그리고 대체 식품, 배양육을 이용한 대체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형 식품까지도 활용해서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도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외식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앞서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O2O 서비스는 굉장히 활발하죠.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2010년도부터 배달앱 서비스가 생겨나서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온오프라인 연계해주는 O2O 서비스가 굉장히 시작됐는데요. 국내 O2O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선도 산업 분야는 역시 음식이나 식료품 배달 서비스 시장이었죠. 근데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음식 서비스는 지금 2017년도에 1조 원이었다고 치면 21년도에는 6조 원 정도로 약 6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음식료품의 거래액도 굉장히 거래액까지 유사하게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분기고요. 약간 년으로 본다고는 조금 다른 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자재 O2O 유통 플랫폼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업 운영 중에 애로사항으로 보면은 구매 경로별로 식자재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고 또 변동되는 식자재 가격에 대해서 보통 구매 후에 사후적으로 영수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앞서 이제 이런 식자재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는 뭐 대형 유통사가 주는 경우 또 시장 상인이나 중소 유통사, 식자재 마트, 온라인 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이 앞부분에 속하는 대형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 확보 또는 이용되는 가격 구매액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를 구매하지 않으면 이미 진입할 수 없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영세한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시장상이라든지 중소유통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들이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외식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자가 보통 이제 1인 업체든지 굉장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직원을 관리한다거나 메뉴를 개발하고 또 뭐 매출 정산하고 매장 관리하는 걸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실제 통합 견적 비교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통합적으로 주문하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는 향후에 또 뭐 그 수발주 프로그램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뭔가 그 물류를 최적화하여가지고 배송 대행 서비스까지도 연결하는 걸로 지금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최저임금제 그리고 52시간 뭐 근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 노동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들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입니다. 사실 식품 업종에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뭐 닭튀김이나 국수로봇처럼 굉장히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도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일부 좀 로봇이 담당할 수 있고요. 알리바바의 중국 허마센싱 그 로봇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주문부터 서빙까지 전 과정을 다 디지털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로봇이 고객 주문에 따라서 재료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제조 라인으로 전달을 해서 음식을 무인 운반하는 그런 서빙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것도 그런 레스토랑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드테크 로봇으로 보면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분류를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 분류를 본다고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잘 아시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정도에서만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외에서도 하기 위해서 AI 뭐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을 정부의 그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게 모든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실증 단계 거치고 나면은 실용화 단계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부분입니다. 사실 포장도 이게 왜 테크가 들어가나 앞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많이 배달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일회용 용기에 담아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이라든지 지능형 포장재 같은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 식품 포장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연평균 한 5.3%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RFID 기반의 지능형 포장의 초기 모델 이후에도 인쇄 전자 기술 등 가격 절감 기술, 또 센서 및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지는 굉장히 그런 기술들을 포함해서 지능형 식품 포장 시장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도 보시는 것 같이 아래에서 이미 포장재의 온도나 시간, 이력 센서를 적용한 인쇄전자 기술 개발이 이미 성공을 했고요. 다만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포장재 부분은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식품 산업에서 요즘 핫하고 뜨거운 게 가장 이제 HMR이죠. 가정 간편식입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로 보면 4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약 13.4% 정도 성장했습니다. 사실 식품 간편식 시장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직접으로 섭취하는 거, 즉석 조리, 신선 편의. 이거는 사실 식약처의 식품 공정상에 이미 분류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은 저희 이제 통계청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과거에는 식품 섭취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치면 이게 좀 줄어들었고요. 조리 부분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컸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 조리 파트에서 국탕, 찌개 등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이쪽에 좀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선 편의식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좀 해보면 보시는데 조금 밀키트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간편식 시장의 새로운 그 트렌드가 밀키트 부분입니다.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 200억 원에서 5년 후인 한 7천억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이었지만은 현재는 그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식품업계와 유통업계가 시장에 모두 다 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외식업체들도 이걸 HMR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제조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RMR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정 간편식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밀키트가 는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국내 농산물 소비하고 연결이 될까라고 고민을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 제조업보다는 식품 섭취나 조리 섭취 부분이 훨씬 더 국내 사용량, 농산물 사용량 비중이 높습니다. 그 말은
국내 농산물 사용과도 연계성이 있다, 더 활발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선도 유지와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국산 원료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정간편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밀키트, 즉석국, 탕, 그리고 프리미엄 도시락 이런 부분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1월달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간편식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과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본다고 치면은, 우선 소비자가 가정간편식에 대해서 중시하는 특성은 편의성, 품질, 다양성, 건강, 가격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대비 조금 많이 증가한 것을 본다고 치면 건강 측면과 편의성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뭐 장기화에 따라서 가정간편식 수요와 건강과의 어떤 연계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정간편식 시장 역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면역력 강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원래 계속 성장하는 그런 시장 중에 한 가지인데요, 품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홍삼이 가장 비중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개별 인정형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뭐 기능정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새롭게 지금 일반 식품에 대해서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다고 하고 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치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그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한 46개 정도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뭔가 칼슘을 강화한 그런 그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그 K푸드로서 김치와 홍삼이 있습니다. 김치와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안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조금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출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맞춤형 식품입니다. 굉장히 그 메디푸드라든지 고령 친화 식품들이 요즘 또 핫하게 뜨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도 개방과 더불어서 고령자용 그리고 질환자들을 위한 메디푸드와 고령 친화 식품 이런 식품 개발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 개편 쪽에 보시면은 관계부처 합동적으로 2019년도 12월 달에 5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활력대책 안에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맞춤형 식품들인데요. 그의 일환으로 지금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정 그 개정이 고시가 되면서 식단 수사관리식품으로 가정에서도 당뇨병 환자라든지 신장질환 환자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화 식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간편조리 세트, 밀키트 형태들도 이런 유형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고령 친화 식품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제 유형이라든지 그런 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품 개발하거나 상품화되어 나오기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대체 식품일 것 같습니다. 대체 식품 시장을 본다고 치면 식물 기반의 제한 제품이 약 8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의 대체 식품이라 친다고 치면 식물 기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에 수출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나 계란 등 축산식품과 비슷한 형태나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뭐 해외나 국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푸드에서 베러밋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또 굉장히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부터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형태를 좀 본다고 치면 대부분은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식과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B2B도 하고 있고요. 또 대체육이라든지 개발 기술, 식품 원료나 첨가제 이런 거 관련된 시장들도 같이 활성화하면서 기업 간의 협업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주도로 기술 개발이 좀 활발한 편이고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식품 기업과의 어떤 투자나 유통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 한 가지인 뭐 지구인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체 개발한 식물 고기를
뭐 서브웨이나 샐러드 등 7개 브랜드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풀무원과 식물 기반 어떤 만두를 개발해서 미국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플래닛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기술 기업으로 식물성 대체 식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 식품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또 대체 시장이 조금 활발화되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던 원료나 소재들이 식품용으로도 활발하게 지금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늦게 후발주자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제조기술 초기 단계에 있어서 미국의 비욘드 미트라든지 네슬레, 카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협력 파트너십을 같이 기업을 진입하기도 하고, 또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뭐 쩐미트 같은 쩐미트의 뭐 대체 가제라든지 월병 같은 것도 이미 제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체 식품의 어떤 시장 규모, 향후의 전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한 9.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를 본다고 치면 이미 신생 단계에서는 지금 아직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 곤충이나 해조류 또는 뭐 배양육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되어 있는 단계는 사실 콩이나 밀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신생 단계에 있는 이런 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품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축산 식품이 성장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과 맞춤 식품 이런 풀 드라이브스가 제공한다고 하시면은, 그와 더불어서 건강 관심, 동물 복지, 윤리성 문제, 지속 가능성, 환경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또 푸시 드라이브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투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대체 축산 식품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가축 생산량이 이제 만약에 이게 계속 대체가 되거나 대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국내 가축 어떤 식육에 대한, 고기에 대한 어떤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걸 생산하기 위한 그 자원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이 너무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공장 사육 방식, 밀집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또 환경 오염 문제로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가축 사육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린뉴딜 정책으로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노력, 또 ESG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 증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각자 가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공장 사육 방식이 동물복지 사육 방식으로 좀 전환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물성 고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육고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식욕 상태가 양이 조금씩은 적어질 수 있고, 수요만큼 공급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식욕 가격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라기보다는 약간 대안 식품으로서 기술이 개발된 신소재들, 이런 식물성 고기라든지 배양육들이 일부 그거를 차지해서 대안의 역할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체 식품의 가장 그 제약 요인으로 본다고 치면 동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파트입니다. 식습관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중에 하나 일환으로 지금 배양육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양육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육류나 어류 제품과 가장 유사하고, 만약에 상용화된다고 하면은 식품 소비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요. 세계 주요 축산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배양육 기업에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축산기업 같은 경우에도 6개 가공기업이 모두 다 생산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만약에 대체 식품의 비용이 어느 정도 돼서 효율성이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쯤일까? 언제쯤 도래할까라고 본다고 치면은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2032년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은 배양육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나아간다고 하면 2040년도에는 세계 육류 시장의 배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일 것으로까지도 전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양육에 대한 거는 이제 일부 지금 공장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같은 경우는 퓨처미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0월달에 한 300평 규모의 어떤 공장, 또 멤피스 미트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공장을 좀 설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퓨처미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에 소 2마리분 정도는 생산이 현재는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이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 1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배양육 닭고기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달러 정도에 지금 처음으로 판매되는데 배양육 100%는 아니고 약 70% 나머지는 식물성 고기 이렇게 해서 너겟을 만들어가지고 닭고기 너겟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2019년도에 연구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셀미트, 다나그린, CVD 같은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투자금을 받아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뭐 각 대학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관심도 수용성, 어떻게 얼마나 소비할 의향이 있는 건지 사실은 지금 진단하기엔 좀 이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부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관심도와 소비 의향이 높은 대체식품은 식물성 고기하고 식물성 계란 부분 정도입니다. 사실 요게 이 제품 2개 정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배양육은 사실 제품화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도 없고 아직도 소비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는 자원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공공성을 생각하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식품 이슈들이 있었죠. 뭐 식량난, 식량 안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와 더불어서 푸드테크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식량난에 가장 문제된 게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인데 이거 대부분의 이제 수요처가 동물이죠. 동물 사료로 쓰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체 식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된다고 하면 일부는 좀 보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언택트 소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저희 접근하고 있고 뭐 식품 안전이라든지 면역력 강화 이런 부분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어서 충분히 푸드테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대체 식품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개발을 조금 해야 될까라고 본다고 치면 사실 그 각국의 육류 수입 제한 조치들이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축 질병하고도 연결이 있는 건데 국내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고 있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간편식 HMR 제품도 역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체육을 활용해서 간편식 밀키트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수출을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미 사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동 밀키트 제품들이 조금 일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소비 트렌드는 역시 호기심, 식물 기반 제품, 지속 가능성, 건강, 맞춤형, 편의성 여러 가지 지금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코로나19의 어떤 국경 폐쇄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식량난을 대처하고 또 환경 윤리 등의 가치 실현을 욕구를 어떤 증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점점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나고 또 새로운 어떤 식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 가지 보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제품들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런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식품 산업의 R&D도 역시 대부분은 다 이렇게 푸드테크에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늘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세계 경제 포럼 선정된 10대 미래 유망 기술에 추적을 해보더라도 바이오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식품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입니다. 식품 산업의 우선적인 과제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이라고 보입니다.
부가가치 재고가 돼야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으로 연계가 되고요. 부가가치를 재고하려면 상품 및 프로세스의 어떤 혁신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품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할까라고 본다고 치면 먼저 소비자 개인이나 집단별 맞춤형 식품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서비스라는 기능을 포함시켜서 어떤 정보나 물류에 연결시켜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 및 시장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한 업종 간의 어떤 그 협력만이 아니고 동종 또는 이종 간의 기관 간의 어떤 개방적인 연계를 통한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 기반 사업화 촉진은 무조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산업 푸드테크를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가가치가 높고 공공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이나 분야 그리고 혁신적인 R&D, 공정 개선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한 혁신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설비를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하거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이거는 일부는 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빅데이터 등 이미 데이터 3법의 국회 의결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이 점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등에 의한 소비자 선호라든지 행동 연구 등을 점점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또 새로운 신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하는 관리 방안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식품들은 말씀을 드리면 메디푸드나 고령지대식품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대체 식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를 지원을 위한 어떤 인프라 구성 필요하고요. 융합적인 신진 인력 육성이나 교육 부분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좀 생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사자 10인 이하의 기업 비중이 약 91%로 그러나 산업 구조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체 식품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2019년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 개발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시장 동향과 정보, 시장성을 파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의 활성화 요소인 맛이나 식감, 향을 고려한 소재 및 원천 기술 개발이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식품에 대한 시장은 아직 사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직 국내적으로는 논란이 없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대체 식품에 대한 시장이 커다 보니까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논란들이 제가 옛날에 조사한 결과 2019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특히 이제 비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오히려 찬성보다 높았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진이 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어떤 축산 업체들 관련된 업계들의 어떤 갈등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용어 논란들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